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또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근화 한양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화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달에 방역 당국이 8월 중순에 2,300명 확진자가 나올 거다 이런 네. 예고를 했는데 오늘이 8월 11일입니다. 네. 지금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것 같은데 네. 더 우려되는 건 지금을 정점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휴가철 이동하고 우리가 이제 강력한 복병을 만났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걸 만났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철 이동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확산세가 증가된 추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이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기존보다 10명, 20명 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네. 10% 이상 확 늘었단 말입니다. 네네.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이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 네. 감염시키느냐. 이 수치는 보면 이게 수도권 지방 조금 다르지만 소폭 전체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확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네네.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확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0.99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되는데 그럼 한 명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0.99라는 거죠? 예, 그런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2,200명대가 나왔는데 잘 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좀 다릅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지만 예. 약간 정체돼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한 44.6%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좀 봐야 되고요. 분석을 예.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심 신고자에 대한 어떤 양성 진단율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4%가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심 신고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검사를 했을 때 보면 양성률이 4%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만 봤을 때는 0.99면 증가가 안 일어나지만 이제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그 증가 추세에 있는 것들이 대한 어떤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의심 신고자 양성 진단율 이런 것까지 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지금 수도권의 4단계 지금 5주째 진행되고 있고요. 네. 비수도권의 3단계는 지금 3주째 접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정말 강력하게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 지금 방역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전파력이 아주 센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6천 명이 되고요. 네. 접종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런 확산세를 주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환자는 작년 1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로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3차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 전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확산세가 꺾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아주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놓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들, 이런 부분에 예. 대한 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대책 마련이 이제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을 보면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단계 거리두기 이런 걸 하면서 확산세를 꺾지는 못해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이제 그 사이에 이
전염력이 아주 높은 델타 변이가 주도종이 되면서 네. 이제 거리두기가 좀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이제 보면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주째 4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지만 정체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44.6%로 확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 우리가 3단계로 하지만 뭐 오늘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4단계로 격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수욕장을 이제 폐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앞서 어제부터 네, 이제 4단계 어제부터 적용을 네.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단계를 유지를 해서 일단은 이 확산세를 좀 저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4단계로 네. 올려야 된다. 네, 그걸 이제 뭐 왜냐하면 지금 지방 같은 우리가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3단계지만 보면 4단계를 유지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22일까지 우리가 연장이 돼 있는데 수도권을 봤을 때는 확산세가 지금 그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4단계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4단계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지금 개인 간의 접촉 감염 비율이 절반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접촉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녁 6시 이후엔 수도권에서는 2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단계라는 거는 아주 강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서 그 지금 이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보면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 복제나 증식이 한 1000배 정도 높고요. 1000배.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잠복기가 이틀 정도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확진자하고의 어떤 접촉을 했을 때 기존의 우리의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전파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단계라는 건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죠.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이제 바이러스가 확진자에서 많은 양이 나오니까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 세정제를 우리가 수시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손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들은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위생 강조하시고 또 최선은 없고 차선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자,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한시적으로 뭐 단계를 통일하는 방안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얘기하셨고 자, 실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이동량이 좀 꾸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번에 연휴 있잖아요. 연휴 때 좀 이동해 주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고 또 이제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가는 길에 4곳에 선별 검사소도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게 자제 말고 뭐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한데 이 이상으로 좀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보면 이제 뭐 이건 정부가 이제 뭐 주도를 이제 하는 방법이지만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는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셨지만 이동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진 것들은 휴가철의 어떤 이동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동량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수도권에서 어떤 휴가지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오는 걸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검사 인력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 왜냐하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휴가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 뭐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지켜야 할 팁이랄까요? 뭐 이런 거 방역 지침, 마스크 이런 거 제외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서 발열 증상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던가 뭐 최대한 뭐 음식은 이제
그 포장을 해서 뭐 방에서만 먹는다거나 이렇게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될 텐데 좀 어떤 부분 좀 그 사실 이제 휴가를 간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강릉에 있는 호텔에서 보면 어떤 파티나 이런 것들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조심을 하는 것들이 네.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발열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마 휴가지에도 어떤 이제 선별 검사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빨리 확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감염병에 있어서의 어떤 전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빠른 진단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한 위험성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미 뭐 델타 변이가 신규 변이 96.7%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앞서 잠깐 이스라엘 사례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1, 2차 접종도 다 하고 네. 고령층에 뭐 부스터샷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지금 6천 명대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걸 보면은 접종만으로도 또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나 이런 네. 우려도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백신 접종만으로 우리가 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제 백신의 타겟이 되는 부위가 뭐냐면 그 세포의 수용체가 결합하는 부위고요. 예. 이 부분에 변이가 있으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백신의 효능이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치명률을 네.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에 있어서 백신 접종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을 보게 되면 영국이 7월 19일 날 이제 봉쇄를 풀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뭐 한 2만 명대로 떨어져서 지금 그 더 이상 이제 얘가 올라가진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게 보면 어떤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은 백신의 접종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 영국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한 교수가 네. 이제 이 델타 변이가 나온 이상,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이상 이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빨리 백신을 이 변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바로는 쉽지 않고 네. 저희가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역 체계에서 확진자 수가 아니라 뭐 중증이나 이런 위주로 좀 집계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폴러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이제 인구 집단에서 몇 퍼센트가 접종을 하게 되면 미접종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예방이 된다라는 예. 그런 거군요. 근데 코로나19는 지금 기존의 어떤 그 집단 면역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고요. 그 이유는 지금 보면 뭐 1년 8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 이렇게까지 이제 유행하는 그 감염병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치명률 1%거든요. 예. 그래서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0.1%입니다. 치명률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60대, 70대 같은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0몇 프로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 그 약간 변형된 형태의 어떤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델타 변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람다 변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변이가 오면은 이제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백신 전략은 앞으로 좀 치명률을 낮추는 이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중증도를 되는 거군요. 떨어뜨리고 치명률을 낮추는 예.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네. 요양병원은 가장 먼저 이제 백신을 맞은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돌파 감염 사례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오늘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이제 요양병원이 계시는 분들이 보면 고위험군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고령이고 이제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보면 중화항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얘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검사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면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에 있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보면 이제 모더나 백신이 공급이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추가 접종 부스트샷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네. 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는 뭐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그래도 뭐 중증 질환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분석 통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뭐 이 부분 이제 함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 만들어진 중화항체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막을 수가 있지만 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부스터샷 개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화항체가 떨어지지만 중증도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중화항체가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신이 뭐 델타 변이나 그다음에 지금 또 람다 변이라는 게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런 변이에 대해서 100% 효능은 없지만 백신을 맞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심하게 거죠. 앓을 확률은 낮춰줄 수 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시점인데요. 네. 지금 광복절 연휴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고민인데 사실 지난해 광복절로 돌아가 보면 이때 대규모 집회가 있고 확진자가 급격히 불어난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야외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그것도 꼭 야외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모이지 말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안 모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광복절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야외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19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나 이런 것들이 실내보다는 떨어지지만 밀접해 있잖아요. 그죠? 예. 밀접해 있고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한 이유 때문에 야외에서도 밀접 접촉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제 광복절 집회 예. 끝나고 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예. 게 생겼기 때문에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철회하는 게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않을까 1인 싶습니다. 시위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뭐 지하 대형마트, 네. 그리고 지하 교회 이렇게 지하 공간 그리고 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네.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환기 당부했는데 네. 지하 시설 환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작년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덥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비말 감염 그럼 2m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작년의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실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되고 또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그런 지하 시설의 이제 이용을 좀 더 자제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방역 당국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네. 자, 이동과 여행 자제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 계약도 이제 등교 계약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는 좀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는 이런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오늘 코로나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